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잘 벌고 잘 사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 시장을 핫하게 달구고 있는 뉴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인 장기 동면에 들어간 부동산 시장 뚜렷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급감, 집값 폭락, 그리고 깡통주택 속출이라는 삼각 공식이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경기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지면서 이제 거래 부족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집값 하락을 더욱 부추겼고 급기야는 집을 팔다 하더라도 이제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주택 거래량과 집값의 이 상관관계를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 그래서 매물 감소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수도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거래량이 급감을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거래 절벽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매물들로 인해서 대세 하락장이 가시화된다. 그로 인해서 부채의 복수가 머지 않았다라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집을 가진 자 두려움이 몰려오고 집이 없는 자는 끝까지 내가 집을 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정부는 서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0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막한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5%까지 늘려서 서민들이 주택에 대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걱정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두려워해야 하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주택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길일까요? 자,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래량이 감소를 하면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그 쌓인 매물들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서 종국에는 시장이 붕괴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고 2017년에 파리 대책이 발표되고 그 이후에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현재까지 각종 다양한 수요 억제 대책들이 나왔습니다. 대책들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이렇게 집값이 아니고 거래량은 이렇게 하락을 보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거래량이 하락을 함에 따라서 집값까지도 하락을 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분석은 지난 몇 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그래프는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과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은 매매 가격 지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은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매매 가격 지수의 경우에는 KB 리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는 것이고요. 거래량에 대한 데이터는 바로 한국감정원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정부 대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거래량은 어김없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대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떨어지니까 집값 하락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들이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6년도 그 전 정권의 말기였죠. 113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대책이 나옴으로써 거래량은 이렇게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 정부 들어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니까 바로 거래량이 또 급락을 하게 됩니다.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여러분,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오히려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죠.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2018년 2월 20일에 20 재건축 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발표되자마자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거래량이 바로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억제된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해서 시장에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자 가격이 상승하니 정부에서는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종부세율을 최대 3.6%까지 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니까 거래량은 바로 급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잠깐의 조정기가 들어갔네요.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 한 3개월 뒤에 12.19, 12월 19일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자, 공급 예정 폭탄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니 거래량은 사상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공급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뜻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기는 조금 길어졌습니다. 약 한 6개월 동안 조정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정도가 지나자 봄이 되자 거래량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점에 있던 거래량이 급작스럽게 폭발을 하기 시작해서 가격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진행을 했습니다. 조정기를 지났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월 16일 12.16 대책이 발표가 됩니다. 12.16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내용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또 볼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급감은 한 가지가 더 겹쳐 있었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던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 가격마저도 상승하던 가격이 한 2개월간의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조정을 거치게 되었지만 가격이 떨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죠. 계속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잠깐의 조정기만 있었을 뿐입니다. 최장기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은 약 한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가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2020년 4월 코로나가 좀 진정되자마자 바로 거래량은 로켓처럼 쏘아 올려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래량 폭등을 찍게 되었고 바로 문재인 정부 들어 최고의 거래량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거래량이 상승을 하자 정부에서는 바로 연이은 대책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6.17, 7.10, 8.4 약 한 달에 걸쳐서 3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3년타 대책으로 인해서 바로 거래량은 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취득세는 거의 12배 가량 올랐고요.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매우 강화해서 한 6%까지 강화를 시켰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으로의 매물 출회를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에게는 바로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를 하더라도 어떤 규제 대상이 아니게 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우리가 매물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짜서 대책을 발표해 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량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감에 이렇게 가격은 거래량이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들을 짚어봤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거래량은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주택가격의 역사였습니다. 거래량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장 한 6개월의 조정기는 있었습니다만 가격이 급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네요. 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 바로 거래량은 떨어지긴 했지만 약 한 3개월 동안 바로바로 거래량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를 보기 전에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8.2 대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여러분 주택을 사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면 제가 오히려 바보 같겠죠. 당연히 산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또 공급 예정 폭탄이 떨어지는 12.19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났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떨어져서 최저 바닥점을 찍을 때 이때 만약에 돌아가서 사신다고 한다면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산다고 하시겠죠. 물론 조정기를 거쳤습니다만 결국에 종국에 보면 주택 가격은 많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봤을 때 약 한 6번 가량의 거래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급락을 했던 거죠.
급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택을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만약 시간이 지난다면 최장 6개월 정도 지난다면 예전과 마찬가지로 또 오르지 않을까요? 철저한 과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지금이 과연 주택을 사야 될 시점인지 팔아야 될 시점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그래프입니다. 한 30년간 86년도부터 우리의 주택 가격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단 한 가지 확실한 점은 30년이 지난 동안 결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장기로 보유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에는 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판에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노벨상 수상을 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산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이다. 그 효과는, 그 영향은 약 한 2년 후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현금의 가치가 떨어질 게 확실한 이 시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 안전한 자산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가치가 오른다면 투자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 물가의 상승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차익을 얻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